안녕하세요. 일리캠프 주니어를 맡은 김재필 선생님입니다. 제 클래스에서는 뉴스 아티클을 읽고 그리고 novel excerpt, 나vel의 발췌 부분을 읽고 non-fiction과 fiction을 잘 밸런스를 맞춰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깊게 공부할 거고요. advanced grammar, 고급 문법을 습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를 외울 겁니다. 왜 뉴스 아티클을 읽어야 되냐? non-fiction으로 읽는 이유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세계가 돌아가는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학생들이, middle school students들이 많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가는지, 세상이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찾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치만 저는 그 이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는 기본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고요. 그 이상을 배웠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냐면 목적과 어조를 모릅니다. 글을 읽었을 적에 purpose와 그 글의 톤을 모릅니다. 제가 SAT와 ACT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SAT 10개 지문 중에 총 10개 지문 중에 7개 지문이 뉴스 아티클입니다. 그리고 ACT는 영어 관련 지문이 10개인데 그 중에 5개가 직접적인 뉴스 아티클이고 나머지 5개도 short passage인데 그것도 결국 짧은 글이기 때문에 뉴스 아티클 같은 성향이 깊습니다. 그런즉 ACT, SAT는 굉장히 뉴스 아티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둘 다 SAT, ACT 둘 다 물어보는 게 purpose와 tone입니다. purpose와 톤을 물어보는 질문이 가장 기본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글을 읽었을 적에 이 글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설명하는 건지 논증하는 게 설득하는 건지. 그리고 톤도 알아야겠죠. 이게 비꼬는 건지, 이게 비판적인 건지, 이게 방어적인 건지, 이게 경고하는 건지, 의뢰를 갖춘 건지. 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보셨던 견문을 넓히고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을 배우지만 그 이상으로 글을 읽었을 적에 purpose와 톤을 아는, 디텍트하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ovel을 읽을 건데요. 당연히 novel을 읽고 테마와 인물 분석을 테마를 공부하고 인물 분석을 할 거고 그 구성도 공부하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글을 읽었을 적에 multi-perspective, 다각도에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Flowers for Algernon이라는 책을 부분 발췌해서 읽을 건데요. 이 책의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Acceptance is more valuable than knowledge. 지식보다 너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주는, accept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scientist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sociologist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politician, economist? 읽는 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각도에서 글을 읽는 것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읽을 novel excerpt list는 여기 나열되어 있고요. 퍼스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세이를 심오하게 깊게 공부를 하고 쓸 겁니다. 당연한 것들 또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 기본으로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Structure, Sentence Variety, Diction, Transition Clarity, Repetition 다 알아야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에세이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Does violence in the media make our society more dangerous? 매체에 나오는 폭력이 우리 사회를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가? 많은 학생들이, 99%의 학생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적에 yes 할 겁니다. 폭력적으로 만들어. 이유는 사람들이 모방하기 때문이야. 매체에 나오는 폭력을 모방하기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으로서, 평가자로서 만약에 99%의 학생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면 너무 진부하고 뻔하다고 하고 그 글에 파워가 떨어질 겁니다. persuasiveness가, 설득력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1%의 학생들이 no, 매체가 우리 사회를 폭력적으로 만들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self-control이 있고 아니면 그 매체에 나오는 폭력을 보면은
그 폭력에 대한 의식을 더 떠올리게 돼. 더 의식을 더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돼. 폭력을 더 행사하지 안 하게 돼. 그럼 그 1%는 더 powerful하게 다가갈 거고 더 persuasive하게 느껴질 겁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로 말을 하면은 되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말이 그리고 너 이유가 더 rare하고 유니크하면은 더 powerful한 choice를 해야겠죠. 글을 쓸 적에. 99%가 말하는 진부하고 뻔한 말을 하지 않고 저는 에세이 쓸 적에 당연히 기본적인 것 플러스 에세이의 power와 persuasiveness를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가르칠 겁니다. 에세이 프로세스는 일주일에 2개를 쓸 거고요. 매 에세이를 제가 첨삭하고 학생들이 그 rewrite 할 겁니다. 제가 하나 학부모님들과 약속드리는 거는 제가 SAT, SA 경력이 10년 이상인데 아시다시피 SAT, SA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굉장히 자부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는 제가 굉장히 월등하게 다른 학원에 비해서 세부적인 첨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리 캠프 주니어에서도 저의 세부적인 첨삭을 학부모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향상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법에 대해서 고급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She was concerned with my failing grade. 그리고 이걸 읽었을 적에 학생들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전치사가 틀렸습니다. She was concerned about my failing grades. concerned with는 공식적인 거, 사회적인 이슈를 쓸 적에 concerned with라고 하고 개인적인 거, personal한 거는 concerned about이라고 합니다. The school is cleaned by janitor every Saturday. 틀렸죠. 수동적으로 썼죠. 능동적으로 써야 되는데. subject janitor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능동, 수동 문제고요. The education rigor of Japan is stronger than US. 교육제도와 나라를 비교했는데 교육제도는 교육제도랑 비교해야 되죠. 이런 grammar 문제를 학생들은 정말 외국인처럼 해외 이주민처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클래스에서 30개의 고급 문법을 같이 습득할 겁니다.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는 grammar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고급 문법과 SAT, ACT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AT의 총 154문제 중에 44문제가 grammar에 관한 문제입니다. 20에서 25%가 직접적인 문법 문제입니다. ACT 215문제 중에 75문제가 English section인데요. English section 거의 전부 다가 grammar 문제죠. ACT의 즉 25%에서 30%가 문법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middle school 때부터 기본 이상의 문법을 아는 학생이 하이스쿨에 가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인데요. 매일 50개의 단어를 배울 거고요. 수업 시간 후 데일리 테스트를 볼 거고 그리고 만약에 90% 이하 받으면 제시할 겁니다. 6, 7학년과 7, 8학년에 같은 점과 틀린 점을 제가 나열해 봤어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물어보시는데 이 틀린 점과 같은 점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숙제는 뉴스 아티클을 매일 하나 읽거나 읽고 또 novel excerpt도 하나를 부분 발췌한 것을 하나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 2개의 reading assignment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세이는 일주일에 2개를 쓸 거고 그리고 매일 grammar exercise 문제는 40개를 학생이 풀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go over 할 거고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50개를 외워야 됩니다. 성적평가 보고를 저는 철저히 합니다. 매 수업 후 essay, reading comprehension, advanced grammar, vocabulary 수업제도 항목별로 성적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 디테일하게 comprehensive and evaluation 학부모님께 보고할 겁니다. 제 목표를 여기 나열해 봤습니다. 한번 퍼즈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만약에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 학생을 가르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grammar focus를 드려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고급 문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PSAT, SAT, ACT, AP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문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유학생들이 말로만 spoken language만 영어를 잘하는데 그들이 써보면은 많이들 문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바로잡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write effectively and persuasively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She was concerned with my failing grades. 틀린 거죠. 원래는 she was concerned about my failing grades. 학생들이 처음에 보면은 she was concerned with my failing grades. 이게 뭐가 틀렸지? 근데 이게 전치사 문제인데 concerned about 개인적인 공식적이고 뭐 사회적 이슈가 아닌 개인적인 거는 concerned라는 동사에는 about을 씁니다. 그리고 the school is cleaned by the janitor every Saturday. 이것도 보면 학생들이 뭐가 틀렸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틀렸죠. 능동, 수동 문제인데 subject, janitor cleans the school every Saturday. passive voice면 안 되고 active voice여야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되고요. The education rigor of Japan is stronger than the US. 틀렸고요. The education rigor of Japan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US. 일본의 교육을 나라 미국과 비교하는데 이건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교육은 미국의 교육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that of that는 단어를 써야 되고 학생들이 그런 거를 쓸 줄을 모르죠. 말로만 하고. 그래서 어쩔 땐 우리 학생들을 봤을 적에 제가 생각할 땐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 방송인들이 한국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해외 이주민처럼 영어를 하네. 그러지 않고 정말 네이티브처럼 해야겠죠. 레벨 테스트를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보통 7, 8학년 학생들이 20문제 중에 한 20%를 맞습니다. 이건 수업 전이죠. 하지만 수업 동안 제가 30 이제 고급 문법 30개를 가르쳐 줄 텐데요. 이것을 하나하나 습득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비슷한 테스트를 보면 85% 이상의 문제를 맞습니다. 물론 85%가 100%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실수를 한두 번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법은 거의 선행 수준의 고급 문법이기 때문에 100% 맞는 학생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85% 맞아도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작문 실력이 향상될 거고요. 자기가 어떻게 persuasively, effectively 하게 쓸지 grammar를 통해서 이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아까 ACT, SAT, AP 그리고 PSAT 말씀드렸는데요. SAT하고 ACT에는 당연히 직접적이고 AP도 AP language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SAT의 154문제 중에 44문제가 language and writing and language 문제인데 44문제 중 거의 다가 grammar입니다. 그런 즉 20에서 25%가 직접적인 문법 문제입니다. ACT도 마찬가지입니다. 215문제, 총 215문제 중에 75문제가 English section인데요. English section 거의 다가 문법입니다. 즉 25%에서 30%가 문법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AP Lang은 거의 다가 grammar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middle school 때부터 기본 이상의 문법을 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60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개의 grammar point 고급 문법을 가르칠 거고요. 그 후에 저랑 같이 40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씩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후에 숙제로 40문제를 해올 건데 그 숙제를 하나하나 같이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그거를 왜 틀렸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학생이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평가를 저는 매 수업 후 문자로 학부모님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평가는 학생이 숙제해온 거를 제가 평가를 할 거고요.
거기서 몇 문장 중에 몇 개를 맞았다 하고 문자를 발송드리고 수업 후 모든 클래스가 끝난 후에는 디테일한 평가 리포트를 장문으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ESC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간담회에서 부모님들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한테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예, 한 6, 7분 동안에 7, 8학년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저희는 또 어떤 마음으로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맹자가 얘기했죠. 삼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예,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예. 알지브라 1이나 지오메트리를 하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가장 어린 학생들인데요. 이제 그런 만큼 미래가 창창한 유망주들을 네, 이렇게 일찍부터 만나 함께 수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즐거움이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입시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왜 힘드냐?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어떤 에러를 교정하고 이런 것들이 배움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 과정일 텐데요. 입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한 번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1학년 때부터 12학년까지 영어와 함께 매년 수강해야 되는 유의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대로 기초를 닦아놓지 못한다면은 네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첫 단추가 잘못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힘든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수학을 준비를 해야 되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애티튜드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한번 비유를 좀 드려보면요.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인데 네. 타짜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곤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 밑장빼기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걸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데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하는 말이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말을 했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인데요. 예, 손은 눈보다 빠른 게 사실은 이 도박만이 아닙니다. 네, 뭐냐면 수학도 손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그래서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무조건 손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소회를 이 두 학생을 좀 비교해 가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두 개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대학 갈 때 써야 되는 AP라는 시험에 대한 답안지인데요. 제가 이 답안지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다움이란 게 있을까? 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부모님들과 확대해서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 두 개의 답안지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당연히 누가 봐도 오른쪽이 훨씬 좋은 답안지고요. 왼쪽은 좀 정돈이 안 돼 있죠. 네. 그런데 한번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답안지가 남학생이 쓴 답안지고 어느 답안지가 여학생이 쓴 답안지일까요? 네, 아마 부모님들은 오른쪽이 여학생, 왼쪽이 남학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왼쪽이 여학생이고요. 오른쪽이 남학생입니다. 네, 수학을 못하는 학생다움이란 게 없는 거죠. 네. 두 번째로 누가 더 수학을 잘할까요? 당연히 오른쪽처럼 이렇게 니트하게 쓴 답안지를 당연히 수학이 잘하는 학생이 쓴 답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요. 왼쪽에 있는 학생이요. 오른쪽에 깔끔한 답안지를 쓴 학생이 오히려 수학이 조금 힘든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요.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냐? 그거는 당연히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은 비록 조금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점이 없는 학생이고요. 왼쪽에 있는 답안지를 쓴 학생은 답을 맞췄지만 중간중간 감점이 굉장히 많이 된 답안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냥 이해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답을 도출해내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까지 가는 과정이 어느 학문보다도 중요하고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논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논리에 대해서는 빈틈도 없어야 됩니다. 촘촘한 논리로
스텝 바이 스텝 과정들을 잘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수학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의 형태를 갖추어서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을 때 이 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본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구조와 명확한 정답을 쓰는 이런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씨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왔습니다만 아직도 핸드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수학에서는 이 깔끔하게 과정을 써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하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간을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벤자민 버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대학 원서에 무엇을 써야 될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12학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원서에 쓰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1, 19, 8학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요게 이제 학생들이 쭉 물론 학생마다 조금 그 학생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일단 이 순서는 동일합니다. 프리 알지브라서부터 알지브라 1 지오메트리까지 쭉 갈 텐데요. 이런 시간의 흐름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멀티 베리어블 칼큘러스나 리니어 알지브라 아니면 컬리지 매스나 AMC까지 상위 1% 안에 들고 싶다면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 과목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에피칼 BC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B나 아니면 프리칼, 알지브라 2, 지오메트리, 알지브라 1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내가 12학년에 도달하고 싶은 것에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까지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마지막에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지를 시간의 역순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수학을 공부하면서 생길 수 있는 한국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정시대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미 진행된 세미나 영상들이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오늘 설명된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오늘 발표는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학원 연락처나 아니면은 저한테 전화나 방문 상담 요청하시면 또 성심껏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여름부터 ESC에서 바이오하고 캠을 맡게 된 임사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니어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설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학년, 7학년, 8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요. 이 시기 때 어떻게 기본과 기초를 잘 닦았는지에 따라서 차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AP, 올림피아드 혹은 여러 가지 컴피티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설명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니어 사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이언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저희가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STEM이라고 얘기하죠. S, Science, T, Technology, E, Engineering, M, Math라고 해서 이 STEM이라는 거가 한 5년 전부터 큰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STEM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학교의 메이저들이 굉장히 컴피티션이 셉니다. 이 메이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거는 원래 이제 컴피티션이 세기도 했는데 2년 전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는 더 이제 경쟁이 세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이제 메이저들 같은 거는 프리덴탈, 프리메드, 팜,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아시아 친구들이 스템 쪽으로 메이저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6학년, 7학년, 8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컴피티션이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원하는 메이저를 차곡차곡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 8학년, 6학년, 7학년 친구들은 어떤 사이언스를 배우느냐라고 하면 저희는 integrated science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regular bio or the ecology라는 파트를 조금 배우고 레귤러 케미스트리 파트를 조금 배우고 레귤러 피직스라는 파트도 조금 배우고 레귤러 얼스 사이언스 같은 것도 조금 배우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레귤러 피직스 같은 거는 학교마다 거의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고 조금 배우시는 학교도 있고 두 번째 레귤러 얼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얼스 사이언스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조금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얼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연관되는 AP 과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얼스 사이언스를 깊게 공부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러면 이제 regular bio하고 regular chemistry가 있는데 regular bio and ecology가 대부분 9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딱 처음 배우는 사이언스 자체가 레귤러 바이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들은 10학년 때는 레귤러 케미스트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6학년, 7학년, 8학년 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한 과목을 깊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레귤러 바이오를 조금 더 깊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학년 때 처음에 배우는 과목이 레귤러 바이오이고 6학년, 7학년, 8학년 사이언스, 인터그레이티드 사이언스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레귤러 바이오 앤 이콜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이언스, 미들스쿨 사이언스 컴피티션에 대한 문제들도 대부분 바이오나 캠 위주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깊게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레귤러 바이오를 선택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다른 사이언스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캠이나 피직스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캠이나 피직스를 10학년 때 듣기 때문에 2년 뒤에 듣기 때문에 조금 까먹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캠하고 바이오나 피직스를 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가 더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드가 아니면 컴피티션들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과목만 말씀드린다면 바이오를 조금 더 깊게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들스쿨 사이언스 컴피티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스쿨 사이언스 컴피티션 같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미들스쿨 사이언스 컴피티션 같은 거는 굉장히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는 브로그컴 마스터 이 컴피티션 같은 경우는 미들스쿨 스템 컴피티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단어, 이 컴피티션 같은 게 2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어플라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플라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유일한 이제 컴피티션이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에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한 같은 경우는 3M, 영사이언스 티스트 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 사이버 미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유명하죠. International Science Engineering Fair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유니크한데요. Generation Nano라는 이제 컴피티션이 있어서 슈퍼히어로들에 대한 이제 사이언스에 대해서 어플라이하는 컴피티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피티션들이 있는데 이런 컴피티션들은 개인이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개인보다는 팀으로 나가는 경우가 미들스쿨들은 많습니다. 팀으로 나간다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주체가 되셔서 팀을 꾸리시고 학교 선생님이 주축이 된 다음에 이런 단체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제 미들스쿨 어머님들 같은 거는 이런 사이언스 페어를 위해서도 팀으로 이제 또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나 캠을 피직스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차후에 이런 컴피티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팀이 묶어져서 같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다른 이제 컴피티션들도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차후에 이제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런 부분들 같은 가장 유명한 컴피티션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긴 시간 동안 매스도, 리딩도, 사이언스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이언스 같은 거는 요렇게 되어 있어서 6학년, 7학년, 8학년 때 그냥 친구들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메이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인 상담이나 학원에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